오늘은 저번에 낚시 갔을 때 노트 배터리가 없어서 마무리 못했던 에피소드를 마저 올릴게요. 아시다시피 신랑은 낚시 광이에요. 이게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는 취미인 게 자기는 좋아서 갖은 고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지만 따라가는 사람은 정말 대책이 없죠. 근데 또 꼭 제가 같이 가야 한다고 하네요. 늘 같이 있어야 되죠. 아주 이건 뭐 자웅동체. 낚시 가면 제일 불편한 거 역시 화장실 문제. 저는 생물학적으로 여자잖아요. 남자처럼 소변을 편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저는 물을 음충실히 마셔야 되죠. 무슨 물하고 원수진 듯. 나는 신랑이 낚시 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고대했는지 알기 때문에 귀찮게 하기가 싫었어요. 화장실을 참다. 신랑한테 같이 가자고 했죠. 내 방광 겁나 튼튼함. 낚시가 깨달은 사실이에요. 신랑이 꼭 같이 가야 하는 이유는 저 앞에 서서 망 보면서 노래를 불러줘요. 신랑이 저기 있다라는 안도감과 사운드를 신랑 노랫소리에 좀 믹스하기 위해 내숭이 없어서 죄송해요. 떠올리는 더러운 거, 습한 거, 끈적한 거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여름이 싫어요. 근데 여름이 좋아진 이유, 여름엔 신랑도 낚시를 좀 덜 가요. 자기도 더우니까. 그러다 가을, 겨울, 봄까지 낚시의 영혼을 팔리지만 어쨌든 여름 너무 좋아요. 요즘에야 신랑 동창 밴드에서 조동아리 모임이 창설됐다지만 작년까지는 그냥 스케줄 맞는 친구랑 가거나 아님 나랑 둘이 가거나 그랬었죠. 신랑 친구분들 저랑 많이 친하답니다. 신랑 말로는 제가 사람을 심하게 편하게 해준다고. 예전에 신랑이 살짝 기분이 나빴던 게 올드보이 오빠들 이거 읽는 분도 있지만 오빠 친구들 처음 봤을 때 저랑 몇 시간 같이 이야기하고 놀더니 대부분 다 말을 편하게 하더라고. 그게 좀 기분이 상했었나 봐요. 난 오빠 친구들이고 앞으로 평생 봐야 하는데 불편하게 존댓말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음. 근데 신랑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기를 포함해서 그 어떤 친구들도 친구의 여자친구나 와이프한테 말 편하게 안 하는데 나한테만 편하게 한다고. 네가 말 편하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을 놓는 게 기분이 안 좋았다고. 그러면서 사람한테 좀 어렵게 딱딱하게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더블리 민망하게 친구들한테도 형수님한테 반말하노? 존대해라! 막 이러고. 아니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딱딱하게 구르란 말인지. 로봇 연기라도 할깝쇼? 근데 아버지가 맨날 제게 저놈의 가스나는 물에 빠지면 조동아리가 동동 뜨는 게 아니라 궁디가 동동 뜰 거다 하세요. 보통 말 많은 사람은 입이 동동 뜨는데 왜 나는 궁디가 동동 뜨는 거냐 물으면 심심해서 물고기하고 입하고 하려고 잠살 가스나다 하셨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때는 바야흐로 작년 11월 초. 천고마비의 계절인 만큼 붕어들도 빵을 몸집을 키우는 시기죠. 잔챙이들은 없지만 월척을 낚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또 낚시를 가자는 신랑의 말에 기겁을 했지만 그때 당시 친한 동생인 K양이 막 연애를 시작했을 즈음이라 또 K양의 남친이 그렇게 낚시 광이라는 더블 데이트 겸 가자고 신랑이 제안을 했어요. 그리하여 K양과 K양의 남친 그리고 신랑이랑 나 이렇게 넷이서 낚시를 가게 되었죠. 여기서 K양의 남친을 L군이라고 할게요. 난 완전 신났음. 신랑한테 화장실 같이 가자고 안 해도 되고 수다 떨 동생도 있고 와 이렇게만 재미있으면 낚시 매주 와도 되겠다 하며 신나게 놀았죠. 신랑이랑 L군 낚시 자리 중간쯤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씩 하고 라면들 끓여 먹고 완전 내 세상. 남자들은 술 좀 마시다가 낚시하러 가고 K양이랑 W는 실컷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근데 밤 11시쯤이었나? 박보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박보살이 100일, 108배 기도를 하고 있던 때라 초저녁에 자서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전화 올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이상하다 싶어서 얼른 전화를 받았는데 대뜸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터라고 했더니 당장 거기서 나오라고 완전 난리가 났죠. 근데 그 밤에 낚시대를 다 접고 내려갈 수도 없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박보살이 자다가 꿈을 꿨는데 내가 컴컴한 물 위를 나무가 다 썩은 배를 타고서 둥둥 떠내려가더라고 하더라고요. 이때가 아마 박보살이 저에 관한 직접적인 선몽을 꾼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자마자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 바로 전화를 했다고. 우리가 움직이기 힘들면 자기가 올 테니 꼼짝 말고 있으라고. 박보살한테 저수지 이름을 알려주고 조금 무서워진 저랑 K양은 K양도 박보살이랑 몇 번 어울린 적이 있었어요. 일단 각자 남자친구의 자리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얌전히 박보살을 기다리기로 했죠.
우리가 갔던 낚시터는 사방이 둘러싸인 저수지였어요. 그리고 낚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낚시꾼들이 가까이 앉아서 같이 낚시를 할 수는 없었죠. 낚싯대를 10대 정도를 펴는데 자기 자리에서 180도를 일정한 간격으로 쪼개서 낚싯대를 세팅했어요. 그래서 K 양내 커플이랑 꽤 거리가 있었죠. 난 신랑한테 박보살이 온다고 말을 해놓고 박보살이 꿈꾼 이야기를 대충 해줬어요. 신랑이 박보살이 그 정도로 얘기한 거면 심각한 거 아니냐고.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 뒤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 했죠. 신랑 낚시 텐트가 있는데 뒷자리에 의자 넣어놓고 내가 들어가서 앉고 신랑이 앞에 앉아서 낚시를 할 수 있었죠. 암튼 텐트에 들어가서 박보살이 올 때까지 신랑이랑 모두의 마블이나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밤 되니까 날씨도 춥고 또 그날따라 별도 없고 달도 어두운 신랑 말에 의하면 낚시하기 좋은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제가 저 텐트 뒷자리에 자리 잡고 앉고 신랑이 앞에 앉아서 텐트 앞에 야외 난로를 틀어놓았어요. 핸드폰이 잘 안 터져서 슬기원에 멍하니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꿈을 하나 꿨죠. 흰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막 호통을 치시며 빨리 일어나서 돌아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제가 웃으며 에이 할아버지 따라갈래요 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제 등짝을 때리시더라고요. 꿈에서 맞은 거지만 실제로 등이 너무 아파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근데 일어나 보니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막 허걱거리며 헛소리를 해댔죠. 앞에 앉아있던 신랑이 화들짝 놀라서 저를 텐트 밖으로 끌어냈어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신랑이 뭐라고 하는지도 안 들렸죠. 그냥 정신줄 놓은 날 막 흔들어대다가 신랑이 옆에 있던 생수통을 열어서 제게 막 물을 끼얹었어요. 한참을 정신없이 숨을 몰아쉬다가 찬물가에 쳐맞으니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사니가 덜덜 떨렸죠. 신랑이 담요를 덮어주고 왜 조잘조잘 이야기하다가 미친 것처럼 숨을 몰아쉬었냐고 제게 물었어요. 전 그냥 잠을 잤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신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자기랑 이야기를 했다고. 너 혹시 목류병이나 잠꼬대 심하게 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거 없고 난 진짜 잠들어 있었다고 하니까 신랑이 하는 말 근데 네가 자꾸 춥다며 난로 안으로 들여달라며 텐트 안에서 난로 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답답하면 이야기하겠다며 헐 내가 미쳤음 자네네가 뭘 춥다고 난로를 들여달라고 했겠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부탄가스 난로 피우면 죽는다는 것 초등학생들도 아는 이야기인데 전 그때까지도 정확하게 상황 파악이 안 됐죠. 마냥 너무 무섭고 나는 안 떨고 싶은데 그냥 몸이 떨리더라고요. 걱정된 신랑이 박보슬에게 어디쯤 오고 있냐고 전화를 거니 거의 다 왔다고. 입구에 나와 있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신랑이 부축을 받고서 저수지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박보살이랑 박보살 낭고님도 같이 오셨죠. 민폐도 이런 민폐가. 상황 설명을 했더니 큰일 날 뻔했다며.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100일 기도할 때 제 기도도 빼놓지 않고 꼭 했는데 정말 하늘에서 도운 거라고 막 꼭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너 이렇게 따뜻한 여자였니? 그러다 박보살이 K양 커플은 어디 있냐며 가보자고 했고 우린 K양 내에 낚시자리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멀리서 흐릿하게 K양 커플이 보이는데 엄마야 이 미친 것들이 달밤에 광내내 댄스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저수지 바로 앞에서. 어떤 춤이었냐면 막 그 뭐라 해야지? 응원할 때 야야야야야야 하면서 어깨 동무하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춤을 막 추고 있더라고요. 저러다 물에 빠지겠다 생각하며 더 가까이 다가갔는데 박보살이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어 파치랑 소금을 K양 커플에게 뿌려대면서 연부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K양이 배터리 방전된 기기가 전원이 꺼지듯이 땅에 푹 쓰러졌어요. 얼굴도 덩달아 풀썩 자리에 주저앉았고요. 나는 K양이 걱정이 돼 가까이 다가가서 흔들어 깨우려는 찰나였는데 정말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꺼꺼꺼꺼 후힝 흐느끼는 것 같은 웃음소리. 한참을 정말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웃던 엘군의 입에서 망했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엘군의 목소리가 아니라 꼭 여자 목소리 같았죠. 박보살이 K양 커플을 앉힌 뒤 저와 신랑도 옆에 앉으라고 했어요. 역시나 중얼중얼 연부를 외며 우리한테 팥과 소금을 막 뿌려댔죠. 그리고 지금은 움직이기 위험하니 박보살레 차에 있다가 아침이 되면 움직이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박보살레 차가 카니발이에요. 차에 타서 박보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죠. 그랬더니 박보살이 대뜸 엘군에게
어머니 왜 그렇게 서럽게 돌아가시게 했노? 라고 하는 거예요. K양이 박보살에게 언니 내 남친 엄마 살아계셔 라고 했는데 박보살이 그랬어요. 낳아준 엄마 말고 키워준 엄마 말이다. 엘군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키워준 어머니가 보이냐고 재차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실직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엘군의 아버지는 이남 오녀 집안의 둘째 아들이셨다고 해요. 예전에는 어른들께서 집에 장남 하나만 잘 되면 된다고 장남만 공부시키고 모든 게 장남 위주로 집안이 돌아갔던 시절에 엘군의 큰아버지께서는 서울로 대학을 가셨고 자연스럽게 집안의 고된 일은 엘군 아버지의 몫이었다고. 그러다 엘군의 큰아버지께서는 같은 대학교를 나온 후배와 결혼을 하셨고 엘군의 아버지 동네 처녀를 만나 결혼을 하셨대요. 엘근의 부모님이 장남 노릇을 하시며 엘근의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해요. 시간이 흘러 엘군이 5살 되던 무렵에 엘군은 장남인데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막내도 자랐던 엘군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갑자기 시골집에 오셨다고 어리둥절해서 서 있는데 엘군의 할머니께서 엘군의 어머니께 어서 엘군의 짐을 싸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랬죠. 엘군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시골집에 오신 이유는 바로 엘군을 데려가기 위함이었다고. 두 분은 불임 부부셨는데 한 집의 대를 끊을 수가 없어서 입양을 알아보셨다가 그래도 피부치가 낫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엘군을 데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엘군의 친부모님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조부모님들과 상의를 했었다고 해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지만 엘군의 친어머니는 박사로 키워주겠다는 큰아버지의 말씀에 엘군을 눈물로 보내신 거죠. 차 안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5살 때 그 헤어짐이 기억난다고 엘군이 펑펑 울었어요. 이어진 이야기는 엘군은 서울로 가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커갔다고 해요. 그래도 친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엘군이 군대를 갈 무렵에 엘군의 큰아버지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고 엘군도 군입대를 미룰 수는 없어서 큰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군입대를 했어요. 서울에 홀로 계시기가 외롭고 힘드셨던 엘군의 큰어머니는 시골 재산을 처분하시고 엘군의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귀농을 결정하셨는데 그게 독이 되었어요. 처음 시골로 내려오셨을 때 엘군 큰어머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동안 엘군 친부모님이 장남 노릇을 했는데다가 하나뿐인 아들도 우리한테 뺏긴 기분이었을 테니 내가 시골에 땅도 사주고 집도 새로 지어서 정답게 살아보자 라고. 그래서 엘군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 어릴 적 부모님과 살던 집으로 왔고 제대를 해서도 일은 다른 지역에서 했지만 주말마다 시골집에 종종 들르곤 했다고. 그런데 엘군도 사람이고 엘군의 어머니도 사람인지라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걸 어찌 모르겠어요? 그저 어렸을 적 떨어진 엄마의 정이 마음 아프고 애처롭고 많이 그리웠던 마음이 표시가 났는가 봐요. 시골로 내려오신 큰어머님은 점점 더 외로워지셨고 그렇게 시름시름 아프셨다고 해요. 그러다 엘군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오게 되었대요. 내 동생 K양 말고 다른 여자친구. 엘군의 여자친구 온다니 큰어머니와 친어머니는 내심 기대도 하시고 긴장도 하셨을 테죠. 여자친구가 집에 와서 인사를 드리려는데 엘군이 그랬다고. 친어머니를 가르치며 우리 엄마셔. 큰어머니를 가르치며 우리 큰어머니셔. 그날 하루 종일 방에서 큰어머니가 우셨다고. 다음날 아침에 눈이 퉁퉁 부어 계셔서 너무 죄송했다고. 다음날 엘군이 시골집을 떠나기 전에 엘군 어머님이 과수원에서 사과 좀 따가라 하시며 같이 정답게 사과를 따고 있었는데 큰어머니가 과수원 옆을 쓱 지나가셔서 엘군이 큰어머니를 불렀대요. 아무 대답도 없이 어딜 가시기에 화가 많이 나셨나 보다. 이따 제대로 마음 풀어드려야겠다 하고는 계속 사과를 땄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 되어서 큰어머니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계셔서 과수원 근처로 가봤더니 과수원 바로 옆 저수지에 큰어머니가 둥둥 떠다니고 계셨다고. 그랬죠. 큰어머니는 배신감과 상실감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K양이 갑자기 막 엘군을 미친듯이 두들겨 패며 야 이 미친 새끼야 니네 과수원 옆 저수지면 이 저수지 아니야? 하며 악다구니를 썼어요. 그랬죠. K양이 엘군 동네 구경도 할 겸 엘군 동네에서 낚시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그날 엘군 동네 다른 저수지들을 몇 군데 갔었는데 낚시꾼들이 많이 있어서 우린 자리를 잡지 못했고 우리가 갔던 저수지는 엘군네 과수원 안쪽에
사유지는 아니지만 사유지처럼 보여요. 그 과수원 안쪽 저수지에 있었기 때문에 낚시꾼들이 없었고 한적해서 좋다며 우린 막 엘군네 사과도 따서 먹고 그랬었죠. 엘군의 표정이 어둡다고 느꼈던 건 저의 착각이 아니었나 봐요. 큰어머니 생각이 났었을 거예요. 몇 년이 지난 일일지라도 말이죠. 박보살이 하는 말이 큰어머니가 배신감과 너무너무 외롭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엘군을 데리러 온 거라고. 그래도 결혼도 못한 총각 데려가는데 좋아하는 여자친구 데려가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같이 물가로 끌어들인 거라고. 꼭 큰어머니 마음 달래줘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그랬죠. 케이양과 엘군이 어깨 동무를 하고 춤을 춘 건 춤을 춘 게 아니라 엘군의 몸속으로 들어간 큰어머니의 영가가 케이양을 물에 끌고 들어가려는 거였던 거죠. K양은 안 끌려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 그게 우리 눈에는 야야야야야야 그 응원 율동처럼 보였던 거고. 뭐 난 솔직히 엘군 큰어머니 마음과 친어머니 마음이 다 이해가 가고 공감이 돼서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마음이 많이 안 좋았죠. 그렇게 정적이 흐르는데 가만히 있던 신랑이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치며 욕을 했어요. 아, 근데 내 마누라 왜 데려가려고? 지랄이야, 지랄이. 박보살이 영가는 원래 외롭고 또 한이 많은 영가들을 주변 사람들도 데려가고 싶어 한다며. 저희 엄마도 나라면 영혼까지 팔 뿐이잖아. 나 데리고 가면 제사밥도 든든하게 얻어먹을 테니까 그런 거겠지. 한 많은 영가가 욕심이란 시샘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잖아. 소리 좀 지르지 마라. 오빠야. 하고 신랑을 달랬어요. 난 신랑이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또 마지막 한마디. 귀신이고 나발이고 내 마누라 데리고 가기만 해봐라. 눈가루 확 다 찢어 놓는다. 내 신랑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우린 정리를 하고 돌아왔고 K양은 예상대로 엘곤과 헤어졌죠. 배은망덕한 인간이라며 그 인간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지 않냐며 박보살한테 계속 같이 있어달라고 앙탈. 상남자 신랑은 귀신 눈깔 다 찢어놓는다고 엄포를 놓더니 저랑 안 떨어지려고 하네요. 혼자 안 있으려고 꼭 붙어 다니더라고요. 낚시터에서 시컵에서 한동안 낚시 안 다닐 줄 알았는데 뭐 그 이후로도 잘 다니네요. 아마도 붕어 귀신에 쉰 듯. 그나저나 그날 제 꿈에 나타나서 얼른 돌아가라고 호통치셨던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박보살은 조상떡 본 거라며 죄다 정성스럽게 지내라고 했어요. 아무튼 저수지는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도 이제 낚시터에 갈 때 박보살이 가르쳐준 의식 같은 거를 해요. 부디 올해는 물놀이 가시거나 물가에 가시는 분들 큰 사고 없이 무탈하시길. 우와, 여러분 16편 쓴다고 해놓고 완전 건강한 제가 감기 몸살에 져서 입원을. 아우, 자존심 상해라. 10월에 결혼식도 많았고 몸 상태가 100% 올라오지도 않고 또 큰언니 일도 계속 생각나고 좀 우울하기도 했어서요. 쉬어가자 싶었어요. 사실 제 공간에 오셔서 축 처진 모습 보고 가시면 안 된다라는 마음에 많이 업 했었는데 슬럼프가 좀 왔었나 봐요. 근데 며칠 전 그렇게 믿고 징글징글하고 보고 싶고 그리운 울 큰언니야가 꿈에 왔더라고요. 아프기 전 모습으로 와서는 고마웠다고 언니가 너 고생한 거 안다면서 미안하지만 언니 소중한 아들 잘 부탁한다고 그러대요. 한번 안아보자고 언니한테 가려는데 언니가 사라져서 울다가 깼어요. 그냥 우런이 좋은데 갔구나 싶어서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이제 정말 훌 털고 깨어났어요. 49제도 잘 치렀고 그렇게 좋아하던 스님 계시던 절에 모셨으니 우리 언니 기분 좋은가 보더라고요. 슬럼프 탈출했으니 이제 폭풍 업데이트로 즐겁게 해드릴게요. 기다려주신 만큼 재미진 이야기로 보답할게요. 그럼 고고싱.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고 난 후부터 사실 정말 많은 부탁을 받았어요. 사연 심각한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살아가면서 필요한 조언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혹 제게 부탁하셨던 분들 마음 쓰이실까봐 하는 말인데 나는 그렇게 부탁하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무슨 드라마였던가? 영화에서 그런 대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손톱 밑에 작은 가시일지라도 그게 내 상처이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거라고. 남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고민일지라도 그게 본인의 고민이면
정말 큰일 아니겠어요? 그저 적극적으로 한 분 한 분 못 도와드려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바로 궁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궁합 안 좋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은 그 궁합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해요. 예전 글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는 심하게 오지랖퍼예요. 남 어려운 거나 불편한 일 있으면 해결사가 되어야 하는? 도움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엄마 자신은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는, 그러면서도 꼭 도와줘야 하죠. 이 이야기는 꺼내기만 해도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야기예요. 저희 엄마는 어렸을 적 같은 동네에 살던 친한 친구분들이 몇 분 계세요. 대부분 서울에서 나고 자라셔서 결혼하고도 서울에 계시는 친구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저희 엄마가 아빠랑 결혼하고 대구 쪽으로 오시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수기 이모라는 엄마의 제일 친한 친구분이 결혼을 하셨대요. 수기 이모 남편분이 이하 이모부, 경남 진해분이셔서 진해에서 신혼살림을 차리셨다고 해요. 엄마는 늘 친구들이 멀리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허전했는데 제일 친한 친구분이 그나마 좀 가까운 데로 와서 정말 좋으셨다고 하셨어요. 또 수기 이모가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라신 데다가 형제 자매도 없이 외동딸이셔서 우리 엄마를 굉장히 많이 의지하셨대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낳은 해인 11월에 수기 이모도 정말 예쁜 딸을 낳으셨어요. 거리도 멀지 않고 또 엄마랑 제일 친한 친구분이다 보니 수기 이모네랑 우리 집은 서로 왕래도 잦았고 친하게 어울렸죠. 이모 딸은 정말 여자인 제가 봐도 예뻤어요. 그냥 얼굴 자체에서 예쁨이 막 뚝뚝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막 고현정 씨나 이영애 씨처럼 착한 상으로 예쁘지는 않은데 굳이 닮은 꼴 연예인을 찾으라면 김하중 씨나 신민아 씨? 그런 이미지. 그래서는 수기 이모딸을 미나라고 할게요. 신민아 씨를 닮았으니까. 미나가 예쁘고 성격도 좋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노는 선배들이 미나랑 한번 사귀어보려고 추파도 던지고 좀 귀찮은 일이 많았어요. 그런 귀찮음이 어떤 귀찮음일지 상상은 안 가지만 아무튼 미나가 힘들어 했었다고 들었고요. 그때 우리 엄마가 아우 그래 안 아프고 편하게 나. 너 예뻤어 봐라. 아빠 엄마 잠이나 잤겠나.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안심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 훌쩍. 그렇게 우리는 성인이 되었고 부산으로 대학을 간 미나랑 꾸준히 연락을 하며 잘 지냈죠. 그러다 우리가 대학교 2학년? 그때쯤 미나 아버지, 그러니까 이모부가 간암 편정을 받으시고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거짓말처럼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미나와 수기 이모의 평범한 생활은 그때가 끝이었던 것 같아요.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도 폐쪽 질환으로 병상에 오래 계시게 되었어요. 그때 미나가 학교도 졸업해야 하고 아무래도 환자를 케어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엄마는 수기 이모한테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셨죠. 이모랑 미나는 민폐라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우리 엄마 뜻이 너무 강경해서 결국 이모는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엄마는 정말 친자매 돌보듯 이모를 정성으로 돌보셨죠. 미나는 학교 착실하게 다니고 주말엔 꼭 대구에 와서 엄마, 수기 이모 간병을 하고 우리 집에서 하루씩 자고 갔어요. 당연히 박보살이랑도 자주 보게 되었고 우리 셋도 자주 어울렸죠. 저희 엄마가 그때 수기 이모 건강에 대해서 스님께도 여쭙고 철학관에도 가보고 했었는데 물론 박보살한테도 물어보시고 어딜 가서 물어봐도 힘들 거라고 큰 고비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이모 상태가 좋지 않았었기에 어쩌면 수기 이모 본인도 그리고 미나도 마음의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모는 본인한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일까?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도 자꾸 미나 짝 찾기에 마음이 급급하셨죠. 이모가 없으면 미나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니까 짝을 지어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다 이모랑 같은 병실에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시는 여자 환자분이 미나를 눈여겨보고는 본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미나같이 야물딱지고 야무지단 이 경상도 사투리 예쁜 며느리면 걱정이 없겠다 싶다며 양쪽 집 엄마께 주선하시게 되셨죠. 수기 이모가 거동을 못하니까 우리 엄마가 이모 손발이 되어서 은행 일이며 보험사 일이며 전부 알아봐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미나랑 선볼 남자랑 약속도 잡아주시고 좀 이르지만 궁합도 보러 다니셨어요. 궁합은 이모가 부탁을 해서 보러 가신 거예요. 이모도 불교 신자하셔서 건강하실 때 상담하러 많이 다니셨다고.
근데 엄마가 가는 철학과 선생님께서 둘의 궁합을 보시더니 미나랑 그 남자는 엮이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가 백호대살에 사주가 강한 데다가 괴강살까지 끼어서 사고수가 많고 미나와 상충하는 궁합이라고. 혼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백호대살은 저도 잘 모르나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살? 그런 거라고. 요즘에 호랑이가 없으니 자동차 사고나 아무튼 사고수가 많은 살이에요. 괴강살은 그 비슷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 철학관 선생님 대구에 근처에 계셨던 분이신데 정말 이분 풀이는 틀린 게 하나도 없었죠. 제가 예전에 공부방 운영할 때 직업상담 하느라 갔었는데 너는 글 써야 된다. 공부방은 오래 못한다. 장사하면 잘하겠다. 신랑은 쥐뛰겠다 하셨어요. 제 신랑 쥐뛰고 나 지금 글 쓰고 원생 부모님이랑 싸워서 공부방 오래 못하고 장사하는데 재밌고 신나고 엄마가 그쪽 남자 어머니 앞에서 궁합을 봤는데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씀을 편하게 못하고 그냥 둘이 궁합이 안 좋다더라 라고만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그런데 남자 쪽 엄마가 요즘 시대에 누가 궁합을 보냐면서 다 장사 속이라고 펄펄 뛰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중간에서 좀 난처하게 됐죠. 우리 엄마의 솔직한 심정은 궁합이 좋지 않다면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셨지만 속이 이모랑 남자 쪽 엄마랑 말을 나눈 것도 있고 해서 우선 한번 만나나 보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나는 그때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무슨 이 나이에 손자리 했지만 수기 이모가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이 편하다면 하는 마음도 들었었죠. 그 마음은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해서 미나랑 그 남자는 선을 보게 되었고 누구에겐 불행 그리고 누구에겐 다행으로 둘은 서로가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 남자는 우리보다 9살이 많은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덩치도 크고 키도 훤칠하고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마음에 들어하니 수기 이모는 혹시라도 본인이 잘못되기 전에 결혼했으면 하셨고 궁합 그거 뭐 중요하냐고 이모 본인도 결혼하기 전에 궁합 봤는데 신랑 장수한다더니 본인보다 먼저 세상 쓰지 않았냐며 그냥 개의치 않아 하시게 되었죠.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서 미나와 맞선남은 결혼을 생각하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냥 가만히 있을 저희 엄마가 아니죠. 아무래도 철학과 궁합풀이가 찜찜했던 엄마는 박보살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엄마가 박보살한테 미나 친구라고 하고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를 하면서 한번 그 남자를 봐달라고 하셔서 주말에 미나가 대구에 왔을 때 나랑 박보살, 미나와 맞선남 이렇게 넷이서 만나게 되었죠. 물론 맞선남은 그냥 미나의 친구들을 만나는 줄 알고 있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박보살은 주역이나 역학으로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스님 곁에서 지도도 많이 하고 공부도 조금 했지만 박보살은 영이 있을 때 그냥 보이는 거고 보이는 대로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촉도 엄청 발달해 있겠죠. 미나네 커플이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고 원래 식사를 함께 할 생각이었던 우리는 식당으로 이동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나의 남친을 보는 순간 먹는 거라고 환장하는 박보살이 웬일인지 속이 안 좋다며 차나 한잔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마시면서 몇 마디 이야기를 하다가 미나네 커플과 헤어지고 박보살과 나는 우리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긴 박보살. 그럴 때 말 걸면 오지게 욕먹기 땜시 집에 가서 물어보자 하고 운전에만 집중했죠. 집에서 기다리던 엄마가 맞선남 어떠냐고 채 묻기도 해 박보살이 엄마 이 결혼 반대했어요. 절대 안 돼요. 라는 거예요. 박보살 말에 의하면 자기는 주역을 공부한 게 아니라서 맞선남 사주에 어떤 신살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면하고 앉아있는데 그 남자의 기운에 몸이 타들어가는 줄 알았다며 등에 호랑이 3마리 턱하니 업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범띠 가시나인 박보살이 본인들 기에 눌릴 정도로 기가 센 사람이라며 상대적으로 기가 약하고 유순한 미나가 맞선남이랑 같이 살게 되면 분명히 화를 입을 거라고. 맞선남은 결혼을 안 하는 게 모두에게 좋고 결혼을 해도 아주 늦게 그리고 호랑이 1마리 정도는 업은 여자를 만나야 해로하고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선남이 정육점을 하는 건 자기 사주에 엄청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한 거라며 칼 쓰는 직업으로 땜을 하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좋은 업이라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저녁에 우리 집에 온 미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심. 그때 급격히 수기 이모의 상태가 나빠져서 이모가 콧줄로 하시던 식사도 못하실 정도였기 때문에 엄마가 이모한테는 알리지 말자 싶으셨을 거예요. 미나는 내가 보기엔 솔직히 우리 엄마 말을 귓등으로 듣는 것 같았어요.
이미 서로 좋아서 만나는 마당에 싫은 소리가 들리겠어요? W 엄마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를 할지라도 남의 자식인데 더 이상 주제넘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크셨죠. 그날로부터 2달쯤 지나서였을까? 우리 수기 이모가 돌아가셨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그래도 수기 이모를 아는 모두가 많이 아파하고 슬퍼했어요. 그렇게 이모를 보내고 나서 며칠이 채 안 되었을 때 미나가 우리 집에 남친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나도 집에서 미나를 기다렸는데 울 아빠 엄마한테 인사를 하고서는 대뜸 한다는 말. 아기를 가졌다고, 뱃속에 9주째인 아기가 있다고. 엄마가 사경을 헤매는데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다며 49제 치르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고. 엄마가 정말 열심히 절에 다니시고 매일 108배와 참회 기도를 하시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합이 그렇게 나쁘다는데 아이 낳지 말고 그냥 헤어지는 게 좋을 텐데. 그러다 번뜩 내가 부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죄를 짓는 생각을 했구나 라는 마음에 얼른 후회를 하셨다고. 그렇게 수기 이모의 49제를 다 치르고 미나는 결혼을 했죠. 우리 엄마가 미나랑 맞선 남 궁합 안 좋다고 했다고. 결혼식 날 맞선 남 엄마가 우리 엄마를 고운 눈으로 보질 않으셨죠. 엄마랑 나랑 미나 시집살이 할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박보살은 결혼식 날 아침까지도 이 결혼 반대세를 외쳤지만 미나의 결정이고 선택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고집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박보살은 미나 결혼식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축복 못하는 결혼식에 갈 수는 없다며. 암튼 미나는 무사히 결혼식도 잘 치르고 가까운 곳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 우리 집으로 인사를 왔어요. 입덧이 심해서 잘 먹지도 못하는 미나 때문에 저희 엄마는 많이 우셨죠. 수기 이모가 살아있었으면 미나 좋아하는 거 해줄 텐데 입덧할 때는 친정엄마 음식이 그리운 법인데 하시며 우셨어요. 그 와중에 미나 시어머니는 미나한테 전화를 하셔서 친정도 아닌데 왜 자꾸 오냐며 폭풍 잔소리. 하늘에서 내린다는 시어머니 심술은 미나 시어머니 혼자 다 가진 듯 엄청 퍼부으셨죠. 옆 사람들 전부 다 들을 정도로. 가볼게요 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돌아서는 미나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왜냐하면 그게 미나의 마지막 모습이었으니까. 그로부터 3달쯤 흘렀나? 솔직히 운운하기 져준다고 자주 봐야 더 신경 쓰고 챙길 텐데 미나가 우리 집에 못 오니까 엄마도 궁금해하기만 하셨어요. 혹시나 연락했다가 시어머니한테 책 잡힐까봐 더 조심하셨다는. 그러다 박보살의 꿈에 미나의 엄마 수기모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불길한 징조 같다며 박보살이 제게 연락을 해주었죠. 이모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가슴을 쥐고 통곡을 하시더라고 함. 엄마랑 나는 이모가 좋은 곳에 못 갔나 싶어서 하루 종일 걱정을 했고 그날 밤인가 그 다음날 밤인가 오래돼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미나의 남편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미나가 시장 앞 도로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출혈과 외상이 심해 아기와 산모가 위험하다는 연락이었죠. 놀라서 온몸에 마비가 온 것 같다는 엄마를 태워 병원에 도착했는데 미나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고 예정보다 일찍 세상에 나온 미나의 딸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지 엄마를 따라 가버렸어요. 미나 발인 날에 우리 엄마가 원통하다고 대성통곡을 하다가 급기야 실신을 하시고 이럴 수는 없다고 신이 있다면 이러면 안 된다고 엄마가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날 집에 와서는 또 엄마가 미나 아기 덮으라고 오가닉 원단으로 주문 제작한 아기 이불 10번을 빨고 10번을 햇빛에 뽀송하게 말린 아기 이불을 붙들고 그렇게 우시기에 저도 따라 같이 엉엉 울어버렸네요. 수기 이모 49제를 지냈던 절에서 미나와 아기를 위한 제를 지냈는데 주말마다 제를 지냈어서 박보살이 모두 참여를 해줬어요. 마지막 제를 지내던 날에 모두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박보살이 그랬어요. 미나 시어머니 자기 점은 자기가 보는 사람이라고 모시는 신이 보이더라고. 아마 결혼도 자기 아들 살리려고 미나를 죽자 살자 며느리로 맞은 것일 거라고.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길 그 여자를 자꾸 따져 물어봤자 이미 미나와 아기는 세상에 없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라며 그때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내 탓이라며 그렇게 가슴을 치셨죠. 엄마는 아직도 미나가 아기 가졌다고 말했던 날에 본인이 아기 낳지 말지 라고 생각하셨던 것 때문에 부정이 타서 그렇다고 자책을 하세요.
정말 예쁘고 착했던 친구. 우리 엄마가 매일 습관처럼 하던 말. 수기 이모 딸은 야무져서 똥도 버릴 것 없다. 똥도 아깝다. 오죽하면 우리 아빠가 그렇게 똥도 아까우면 가서 똥 주워 먹으라 라며 엄마를 놀리곤 했었는데 가끔 네 얘기할 때면 엄마는 아직도 가슴이 아파서 눈가가 촉촉해지시지만 우린 늘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좋은 곳에서 이모부 이모 그리고 아가랑 잘 지내고 있길 바래. 여자는 아기를 낳은 달에 몸이 많이 아프다고 엄마가 나 낳은 7월이면 온몸이 아프다고 앓으시는데 네 생일인 11월만 되면 마음이 많이 아파서 앓으신다. 조금만 더 오지랖을 부렸으면 조금만 더 너에게 관심을 주었으면 하고 매일을 자책하던 엄마한테 잘 있으니 걱정 말라고 언젠가 꿈에 한 번은 와주길. 다음 생에는 오래 보자 친구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사실 박보살이랑 같이 선정해 놓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요즘 좀 많이 바쁘죠? 차근차근 하나씩 다 들려드릴게요. 궁합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두세 곳 상담해 보시고 공통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잘 생각해 보시고 결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큰언니도 형부랑 궁합 봤을 때 분명히 저희 엄마가 보신 곳에서는 좋지 않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형부네 집에서는 괜찮다고 해서 결혼을 진행시켰거든요. 결론은 큰형부랑 큰언니 결혼식 올리고 바로 다음날에 시댁 어른들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얼마 뒤에 형부랑 언니가 오토바이 타고 내리막길 가다가 주차된 트럭에 들이받아서 큰언니가 붕 떠서 다른 차 본넷에 얼굴이 다 으스러졌었어요. 형부랑 언니 둘 다 중환자실에 2달 넘게 있었을 정도로 큰 사고였어요. 임신 중독중에 유산만 6번, 힘들게 8개월 만에 낳은 아들은 태어난 지 한 달 동안 큰 수술을 3번이나 하고 결국은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고요. 결혼생활 9년 만에 얻은 금쪽 같은 아들 하나 남겨두고 형부랑 언니는 멀리 가버렸네요. 엄마가 큰언니네 부부 궁합을 봤을 때 둘이 결혼하면 반드시 단명한다라고 했다네요. 그래도 인연이 되려면 그렇게 또 맺어지나 봅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이겠죠.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와중에 등대 같은 조언자를 만나서 조언을 청하셨다면 흘려듣지 말고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깊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신랑이랑 제 궁합은 너무 웃겨서 다음 포스팅에 알려드릴게요. 박보살 이야기 업데이트 많이 늦어? 죄송한 마음 가득한 더블립입니다. 더블립 늦게 와서 삐지셨어요? 죄송해요. 요즘 그 어떤 날보다 더 열심히 사는 신랑과 더블립인지라 사실 글보다 잠이 더 급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말고 본론으로 바로 가겠세요. 더블리가 요즘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바로 풍수지리입니다. 박보살이 지금 풍수지리 공부를 하는 중이라서 대화가 자연스레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예전에 겪었던 일 때문에 늘 풍수지리에 신경을 쓰고 있기도 했습니다. 박보살의 외가 쪽으로 대물림 신줄이 있다는 건 이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박보살도 20대 초반에 받들어야 할 신이 오셨고 지 팔자대로 살기가 싫어서 학교도 휴학하고 아침마다 절에 가서 하루에 1000배 기도를 했었습니다. 굿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이 무속이신데도 굿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그때 박보살은 많이 방황했고 많이 아팠었습니다. 왜 자신의 이런 운명을 타고난 거냐며 반항도 하고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고 박보살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더블리 그건 아마도 전생 같은 우정이었습니다. 지 찾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며 조상신 주렁주렁 달고 어디로 오냐며 아주 나한테 지랄지랄을 예전에 내 어깨에 계셨던 소령 조상신 말임 매일 싸웠던 것 같습니다. 박보살은 난 위험하니까 무정하니까 더블리에게서 떠나줄 거야 했지만 더블리는 저는 저러다 콱 되저불면 내가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매일 연락하고 귀찮게 굴었었습니다. 미안해 질척거려서. 하루는 박보살이 기도하는 절에 같이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절에 스님께서 박보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자에 필이 정해져 있는 일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다. 부딪혀서 싸울 줄도 알아야 하고 순응하기도 해야 업장 소멸이 되는 것이란다. 사실 그땐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내가 대학 친구들과 대구 시내에 갔었는데 친구가 남친이랑 애정운을 본다며 타로 가게에 들어갔음. 그때 타로 카드가 엄청 붐이었음. 난 뒤에 기다리는데 친구가 몇 분 정도 앉아있다가 마치 모든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듯 개운한 표정으로 일어서는 걸 보고 아차 싶은 마음에 박보살에게 다짜고짜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이냐나 하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은 박보살에게 네 타로카드 알바 해봐라 라고 했음. 이미 예상했듯이 세상에 온갖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해대는 박보살에게 한복 입고 선녀님 모시는 것보다 타로카드 쥐고 앉아서 젊은 사람들 상대하는 게 낫잖아 라고 해주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내 입방정덕에 박보살은 타로카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스님도 박보살의 이모님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박보살 팔자가 남들 도와주고 남들 이야기 들어줘야 되는 팔자면 그렇게 푸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단 1100기도는 7년을 꼬박 채우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박보살 팔자에 만으로 26살을 잘 넘기면 받잡아야 되는 신도 절이 삭는다고 함. 절이 삭는다는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한풀이 꺾인다 그런 뜻인 듯. 몇 달 뒤에 박보살은 대구 시내에 한두 평 남짓의 타로카드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박보살이 상담료가 3,000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인연이 타로카드에도 소질이 있었는지 나름 유명세를 타서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박보살 이러다 재벌되나 싶어서 더블리도 타로카드 배울 뻔. 오늘 이야기는 그때 박보살네 타로 가게에 단골 손님이었던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동생은 금사빠임. 매번 매 순간마다 금방 사랑에 빠짐. 도끼병도 장난 아니라서 여기서 얘를 금도끼라 부르겠습니다. 금사빠 플러스 도끼병은 금도끼. 금도끼는 사과가 맛있는 경북 영주시가 고향인 이쁜데 푼수 같은 야님. 대구 소재의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었고 편의점 알바남에게 자주 반항. 나도 시간 날 때마다 박보살 타로 가게에 자주 들렀는데 금도끼도 시간 날 때마다 박보살한테 상담받으러 왔었습니다. 매번 다른 남자들과의 애정운을 봄 주로 편의점 알바남들. 어쩌다 보니 셋이 친해져서 찜닭도 자주 시켜먹고 시내에서 재미지게 놀았었습니다. 박보살이 그때 더블리 지방들에게 투자를 참 많이 했음. 뽀득뽀득 찌워서 어디 팔아먹으려는 심산이었나 봅니다. 근데 그것들이 아직까지 내 옆구리 앞에 붙어있다는 게 함정. 한 1년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금도끼가 여름방학을 하고 며칠 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집에 일이 생겨서 영주에 가야 한다며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금도끼의 빈자리를 느끼며 나는 심심한 방학을 보내고 있었고 박보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보살이 심심하다고 매일 가게에 놀러오라고 해서 나는 매일 박보살네 출근 도장을 찍었는데 그날은 내 생일날이었습니다. 뜬금없이 박보살이 내 생일 기념으로 영주에 놀러를 가자는 것입니다. 우린 죽이 참 잘 맞습니다. 둘 다 저를 좋아해서 사찰 투어라며 지역마다 좋은 절 구경도 많이 다녔었습니다. 영주 하면 단연 부석사 아니겠음. 부석사 구경도 하고 금도끼 얼굴도 보고 일석이조라며 그렇게 우린 영주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박보살의 흑심을 몰랐던 순진한 W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 부석사에 도착을 했고 사찰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언니 아들! 하면서 금도끼가 칠렐레 팔렐레 뛰어오더니 우리를 꼭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입니다. 그렇게 기쁘냐며 그 더운 여름날에 얼싸안고 좋아하는데 금도끼 인연이 계속 엉엉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지? 분위기 왜 이러지?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마치 덩치 좋은 언니 둘이서 이쁜데 푼수 같은 년을 괴롭히는 듯한 상황으로 오해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보살이 입을 열었습니다. 에휴 이년아 집에 악재가 겹쳤다. 그 말을 듣자 금도끼가 존경의 눈빛으로 박보살을 바라보며 언니야 내 카드 안 뽑았는데 어떻게 알았어? 하더라는. 금사빠는 박보살이 영적인 힘이 있는 걸 몰랐던 상태. 일단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박보살이 금도끼에게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내가 조금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며칠 전부터 꿈에 네가 계속 나와서 울고 있길래 와봤다 라고 하는 거임. 금도끼는 박보살이 보통 사람 아니란 걸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이렇게 무언가를 느끼고 영주까지 왔다는 것에 적잖이 놀란 눈치였고
떠불리는 박보살이 내 생일 때문이 아니라 지 볼일 때문에 나를 운전기사로 부리려고 이 먼 곳까지 나를 데려왔다는 것에 적잖이 분노했음. 그래도 맛있는 밥 먹었으니 그걸로 됐죠 뭐. 그리고 금도끼는 나도 아끼던 동생이었는데 도와주는 게 좋은 거니까. 난 쿨하니까 혹은 단순하니까. 밥을 먹고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겨 금도끼의 얘기를 찬찬히 들었습니다. 금도끼는 영주 사람답게 사과 농사를 짓는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농사를 금도끼 부모님께서 이어받아 착실히 과수원을 꾸리셨고 3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낡은 집을 싹 밀어버리고 집을 새로 지으셨는데 금도끼 생각에는 그 집을 지을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집을 짓는데 한옥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공사를 맡은 업체의 인부께서 기둥을 세우다가 기둥에 깔려 돌아가시기도 했고 집을 다 짓고 나서 짐을 들일 때도 이삿짐 직원분이 냉장고에 다리가 깔려서 다리를 크게 다치셨다고. 농사는 3년 내내 흉작이었고 금슬이 둘째가라며 서러울 정도로 좋으셨던 부모님께서는 허구한 날 싸우고 집이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가세는 점점 기울었고 군대에서 제대하고 고향집에 내려와 있던 오빠도 친구들의 폭행 시비에 휘말려서 곤란한 처지였습니다. 박보살이 집을 짓고 나서 문제가 생긴 거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니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하면서 우린 금도끼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20분쯤 달려 도착한 금도끼네 집은 잘 모르는 내가 봤을 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예쁜 한옥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돈 벌어서 우리 엄마 이런 집 지어줘야지 하는 마음에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둘러보는데 박보살 인연이 집 안으로 들어오질 않고 서성거리고 있는 거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내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니는 안 느껴지나? 라고 묻는 박보살의 말에 뭘? 뭐가 있냐? 라고 다시 물었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집 안으로 못 들어가겠으니 밖에서 둘러보겠다는 박보살. 참 이상했습니다.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밖에서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박보살이 다짜고 다 나를 불러서 대들보 큰 기둥 사진이랑 지붕 그리고 지붕의 끝등 세세한 부분들을 사진으로 찍으라고 했고 나는 찰칵찰칵 파파라치처럼 금도끼네 집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금도끼네 집을 나와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박보살이 금도끼한테 집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예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지만 대들보 올릴 때 날 받아서 올렸는지 뭐 집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박보살이 집의 기운이 너무 세서 감당을 못하겠다며 풍수지리로 저명한 지인분께 대신 여쭤봐 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뒤 박보살은 풍수지리를 보시는 분을 만나 조언을 구했고 감사하게도 영주까지 동행을 해주시기로 하셔서 나도 더불어 금도끼네 집에 한 번 더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집과 터를 둘러보신 뒤 하신 말씀은 배산 임수의 터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터. 풍수지리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터인데 본래 배산 임수였던 터에 집을 새로 지으면서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아 집을 지었고 그 덕에 집에 부는 바람의 기운이 아주 흉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집의 구조인데 용마루와 취두가 어떤 방향을 같이 보면 안 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집을 짓는 사람이 기본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며 당장 집을 새로 짓거나 팔라고 하셨다는. 내가 풍수지를 잘 몰라서 기억이 자세히 나진 않지만 대들보를 세울 때는 좋은 날을 받아서 세워야 하는데 근본 없이 그냥 공사를 막 해대니까 인부가 죽어나가고 사람이 다쳤던 거라며 지신이 노하면 곡소리가 나는 법이라고 이런 집에서 살면 대 끊기는 건 보통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금도끼와 금도끼네 오빠가 화를 당한다는 이야기. 금도끼네 부모님은 무교이시고 풍수지리를 믿으시는 편이 아니셔서 설득하기가 참 곤란했다는데 자식들한테 안 좋다니까 그리고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일이 있겠냐면서 한번 바꿔보자고 하셨고 박보살 지인분인 풍수지리가 분의 조언을 구해서 집의 구조를 많이 손보셨습니다. 그 덕인지는 몰라도 금도끼네 가족분들은 아직까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건 뭐 박보살의 활약이 큰 에피소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작은 인연이라도 손놓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킨 내 친구를 존경하고 응원하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그렇게 박보살은 2년 정도 타로카드 일을 하다가
학교에 복학한다고 대전으로 갔고 동시에 대전에 있는 친척분의 회사 일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에피가 많은데 다음 편에 이어서 쓰겠습니다. 타로카드 일은 재미있기는 한데 자꾸 손님들과 함께하는 연가에 대한 조언 때문에 박보살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결사 본능이 참으로 뛰어났냐님. 아, 그리고 인인들께서도 어디 이사를 가시거나 이전을 하실 때는 꼭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은 것인지 아닌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리도 이번에 카페 오픈 준비하면서 박보살한테 좀 주워들었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카페 앞에 나무가 많아서 카페를 많이 가리는데 그것 때문에 카페가 눈에 안 띄면 어떡하지? 베어내야 하나? 했더니 가게가 너무 훤해서 돈이 셀 수 있는 터인데 나무가 돈 세는 걸 막아주는 형국이라 있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꼭 뭐 불교 신자고 명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풍수지리학은 좀 알아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랑이랑 더블리는 남쪽이 좋다고 하던데 마침 카페가 남쪽입니다. 이러다 제주도까지 갈 판임. 그럼 이만 줄입니다. 하루하루 소중한 날들 기운차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써놨던 이야기인데 에피소드 하나는 너무 짧은 것 같아서 하나 더 추가해서 올려야지 하다가 요즘 제가 시간이 도통 나질 않아서 그냥 올려요. 이렇게 갑자기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일 아래에 써둘게요. 인님들 혹시 경북 경산의 코발트 광산 혹은 안경 공장에 대해서 들어본 적들 있으세요? 귀신 체험 뭐 그런 걸로 유명했던 곳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박보살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에피소드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박보살이 그랬어요. 이런 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한다고.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글을 쓰게 되었어요. 2006년 월드컵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담이지만 박보살이 축구를 진짜 좋아해요. 이냐 스포츠 토토인가 프로토? 하여튼 축구 게임을 겁나 잘 맞춰요. 혹시 뭐 영발로 맞추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럼 세상 무속인들이나 박보살 같은 사람 다 만수로 되게 해요? 그냥 좋아하다 보니 해외 축구까지 섭렵하고 있는 년이라 전적이랑 그런 거 다 계산해서 베팅하는데 그냥 완전 프로 도박사죠. 몇 달 전에 신랑이랑 볼 일이 있어서 장거리 갔었는데 우리 동네 마트에 물이랑 껌 사러 잠깐 들렀어요. 근데 거기 마트 사장 아저씨도 완전 갬블러이신 걸로 유명했죠. 계산하려는데 마트 사장님께서 지인분께 땡땡 엄마 이거 10,000원 따라오면 83만원 먹는다? 하시며 베팅을 권유하시는 걸 목격하게 되었어요. 83만원이란 말에 내기는 팔랑팔랑. 결국 게임블러 아저씨한테 저도 똑같은 걸 해주세요 해서 받아왔죠. 그날 제가 사촌동생 결혼식을 간다고 전라도를 갔었는데 박보살이 우리 부모님이랑 신랑한테 민어에 대접할 테니 목포에 놀러오라고 했어요. 박보살이 지금 목포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신랑이랑 저랑 목포에 갔죠. 박보살네 부부 만나서 민어 코스 요리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내가 프로토를 했다면서 83만원 따면 어쩌고 했죠. 그랬더니 박보살이 종이를 보자길래 보여주니까 에이 2개 틀렸다 하는 거예요. 엥? 왜? 하니까 두 게임을 짚으며 이거랑 이거 틀렸어 이러더라고요. 후후 내 돈 10,000원 하면서 징징거리니까 니는 편재운이 없어 이냐나 소처럼 일해서 돈 벌어 하는 박보살련. 편재운은 뭐 투기 투자 같은 걸 하면 재물복이 있는 사주라네요. 나 소처럼 일은 맨날 하고 있는데 난 왜 편재운이 없는 것인가. 아무튼 며칠 뒤에 보니 결론적으로 박보살이 다 맞추더라고요. 신랑은 완전 소름이라고 박보살 꼬셔서 프로토 하자고 난리였죠. 또 사설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그 정도로 박보살이 축구 매니아예요. 2006년 월드컵 기간에 박보살이랑 제가 거리 응원도 같이 다니고 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죠. 저는 축구에 크게 관심은 없고 그냥 한국이 이기면 장땡이라 무슨 경기가 있었던 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날도 같이 길거리 응원하러 갔었는데 박보살네 동네 동생도 마침 같은 곳에 있다며 끝나고 맥주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박보살라 그리고 다른 친구 한 명 또 박보살네 동네 동생이랑
그 동생 친구 2명 이렇게 해서 6명이서 호프집에서 맥주를 한잔 했어요. 이때가 우리가 21살, 동생들이 20살 때였죠. 아, 옛날이요. 박보살 동네 동생은 저도 몇 번 어울린 적이 있던 터라 수다 떨고 있는데 이 동생 이름에 현자가 들어가서 현이라고 할게요. 현이 친구들이 흉가 체험, 귀신 체험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분위기로 대화가 흘러갔어요. 아, 참고로 현이 친구들은 박보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현이만 알고 있었죠. 그때 현이 친구들이 곤지암에 있는 정신병원 얘기를 하며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고 해서 박보살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그런 데 가면 안 좋다라는 식으로만 조언을 해주었죠. 그랬더니 그 동생들이 언니 뭐 좀 알아요 라며 호기심에 눈이 반짝반짝 해지는 거예요. 현이가 그나마 중간에서 상황 파악을 하고는 에이 우리 언니 그런 이야기 싫어해 라며 화제를 돌렸죠. 그날 그렇게 금 모임을 파하고 집에 갔는데 박보살이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현이 친구들 큰일 낼 것 같다며. 아이고 팔도 가볍고 궁지도 가볍고 주둥아리는 더 가벼운 년들이다 라며 현이한테라도 주의하라고 얘기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월드컵이 끝나고 몇 달이 흘렀고 겨울이 됐어요. 다음날 강원도 화천에 산천어 축제를 가기로 했었어서 박보살이 먼 곳을 가야 하니 우리 집에서 자고 아침에 바로 출발하자고 했죠. 둘이 바닥에 배 깔고 엎드려서 독서를 하고 있는데 독서라고 하고 만화책을 봤죠. 그때 박보살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란 박보살이 야! 옷 갈아입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한밤중에. 그것도 아무리 큰일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애가 허둥지둥 하는 걸 보니 저도 또 겁이 났죠. 근데 제가 운전을 해줘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박보살을 따라 나섰어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었는데 경북 경산. 맞아요. 지금 우리 가게가 있는 지역이에요. 1시간 정도로 달려 도착한 곳은 위에서 언급했던 곳이었어요. 경산 코발트 광산. 월드컵 때 봤던 현이 친구들이 흉가체험 귀신체험에 관해 알아보다가 곤지암 정신병원은 너무 멀어서 못 가고 경산 안경 공장과 코발트 광산은 가까워서 가기 좋겠다며 그날 즉흥적으로 현이 아버지 차를 몰고 그 밤중에 거길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광산을 둘러보다가 기아 현상을 겪게 되었고 현이는 무서워서 차 안에만 있었다고 해요. 무서워진 현이 친구들이 뛰어내려와서 차에 탔는데 덩달아 놀란 현이가 얼른 출발하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차 배터리가 완전 방전된 것처럼 차가 꼼짝을 안 하더라고. 보험을 부르려는데 현이 아버지 차량이라 보험도 못 부르고 내가 알기론 사고 난 게 아니면 불러서 배터리 점프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냥 지들이 쫀 것 같아요. 현이는 헛소리하는 친구들도 무섭고 거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생각난 게 박보살 뿐이라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소개를 하자면 경산 코발트 광산은 1930년대에 일제에 의해 개발된 광산이에요. 40년대 초에 폐광이 되었는데 6.25 전쟁 당시 대구 경북 형무소의 수감자들과 국민보도혁명의 연맹원들이 집단 학살을 당한 곳이라고 해요. 땡땡땡 안경 공장은 광산 앞에 있는 곳인데 그 터에서 사업을 하던 사장들이 줄줄이 자살을 하고 암튼 흉흉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병원이 들어서 있어요. 그나저나 달빛도 없어서 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죠. 광산까지 올라갔던 건 아니고 애들이 차를 주차해 놓은 곳에 저도 차를 세웠어요. 박보살이 제게 넌 여기 있으라고 하고 이년아 그게 더 무섭다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차에서 내려 현인의 차 쪽으로 다가갔죠. 현인의 차랑 제 차가 마주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박보살이 차에서 내리니까 갑자기 이것들이 신나 죽겠는지 막 클락션을 울리고 쌍라이트를 갈기고 와이프를 켜고 미친 짓을 하지 않겠어요? 저는 현인의 차 헤드라이트에 인상을 찌푸리다가 눈을 감아버렸죠. 근데 그 순간 제가 상식 부족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차 배터리가 나갔는데 쌍라이트를 갈기고 클락션을 울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온몸에 소름이 다다닥 돋았어요. 겨우 몇 초 지났을까? 무서워서 감고 있던 눈을 떠보니 박보살이 애들을 끌어내리더라고요. 끌어내려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염주를 풀어서 애들을 때렸어요. 근데 박보살 말로는 그때 자기도 쫄았다고.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촉이 왔다고 했어요.
그걸 지켜보는 저도 박보살이 쫄았다는 걸 알았을 정도였으니까요. 현이가 운전할 정신도 아닐 뿐더러 차도 운행이 안 되는 상태였어서 차를 그냥 거기 태워두고 제 차에 태워서 데리고 나왔죠. 우선 거기를 빠져나와야 할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와서 솔직히 말하면 걔들 태우기 싫었어요. 저한테 부정탈 것 같았거든요. 나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들이 정신이 나간 게 보였어요. 현이 친구 2명은 대구에서 둘이 자취를 하고 있어서 박보살의 걔들 집으로 바로 가자고 했죠. 바로 가서 현이 친구들을 집에 내려주고 박보살이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도와주던 박보살이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웠어요. 암튼 현이 친구들을 내려주고 그나마 제정신이었던 현이랑 집에 가는 도중에 이야기를 좀 했어요. 현이 말에 의하면 친구들이 갑자기 가자고 졸라서 현이가 아버지 차를 몰고 애들을 거기로 데려갔다고 해요. 현이는 거기 같이 간 건 맞지만 몇 달 전에 박보살이 엄청 겁주고 조심을 시켜놓기도 했고 또 그냥 왠지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차에 있겠다 하고 차에 있었다고 했죠. 같이 간 2친구는 깔깔거리며 현이를 놀렸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차 안에서 박보살이 몇 달 전 조심시키며 손에 쥐어준 괴물 놀이개를 손에 꼭 쥐고 친구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대요. 저 괴물 놀이개는 박보살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만들어준 놀이개인데 저도 항상 자는 방에 10년 넘게 지니고 있어요. 얼마 전 영화 귀향을 보는데 거기에서도 저 놀이개가 나와서 괜히 반갑더라는. 괴물 놀이개는 애군을 막아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박보살네 동네에 도착을 해서 현이를 내려줬는데 박보살이 차는 내일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어른들이랑 해가 떠 있을 때 찾으러 가라고 말하며 무슨 당부를 했죠. 그때 당시에는 밖에서 나누는 이야기라 듣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 일을 쓰면서 박보살한테 물어보니 현이네가 토종닭을 키웠었는데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닭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그릇에 받은 뒤에 절을 3번 하라고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에 입었던 옷과 속옷을 전부 다 태우라고 했다고 하네요. 우리 집으로 가는 길에 박보살이랑 상황 정리를 했죠. 박보살 말로는 현이 친구들한테서 영가를 본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애들이 귀신에 씌인 건 맞는 것 같다고. 차에서 내렸는데 항의가 느껴지고 너무너무 억울한 감정이 들어서 눈물이 나더라고. 그리고 현이랑 친구들을 염두로 내리치는데 자기도 무서웠다고. 그래도 애들을 두고 가지는 못하니까 집까지만 태워주고 얼른 벗어난 거라고 했어요. 걔들 큰일 칠 것 같다 라는 말에 저도 걱정은 되었었지만 어쩌겠어요. 박보살이 뭐 슈퍼히어로도 아니고 모두를 구제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날부터 한 달을 채우기도 전에 그 친구 2명 중에 1명이 목을 맸어요. 그리고 다른 한 친구는 우울증, 대인기피증, 불안감, 정신이상 증세를 호소하다가 정신병동에 들어갔죠. 정신병원에서도 위협적인 행동과 자해를 많이 해서 거의 묶여있다시피 하고 매일 진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현이 말로는 나중에 그 친구 집에서도 병원 비용이 부담되다 보니 애를 퇴원을 시켰나 봐요. 태어나고 바로 다음날 나머지 1명 친구도 자살한 친구를 따라 가버렸죠. 그 친구 집이 14층이었는데 부모님 눈앞에서 베란다로 가더니 그대로 떨어졌다고. 나중에 낙상사한 친구 일기장을 부모님께서 현이한테 보여주셨는데 말하지 마 나한테 말하지 마 말 걸지 마 미안해 잘못해서 말하지 마 말 걸지 마 라는 낙서가 가득 하더라고 해요. 박보살이 현이 친구들한테 말도 가볍고 엉덩이도 가볍고 입도 가볍다라고 한 게 귀신이 좋아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기 억울한 이야기 다 들어주고 찾아주고 하니까 귀신들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현이도 코발트 광산 다녀오고 불과 몇 달 만에 친한 친구 2을 잃었으니 제정신이 아니었죠. 박보살 절에 갈 때 자주 같이 따라가서 친구들과 광산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일 이후로 우리한테 누군가가 그 안경 공장과 광산 이야기라면 박보살은 그 이야기를 꼭 들려주었어요. 그 억울한 영혼들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론 갔다 와서 괜찮은 사람도 있다고. 근데 아다리가 맞으면 경상도 사투리 아기가 들어맞다. 일이 꼭 잘 맞게 돌아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죽어나가는 건 일도 아닐 텐데 감당되겠냐고.
치기 어린 마음의 호기심으로 그런 곳에 가보기에는 내 삶이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제발 억울하게 죽어간 영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갖지 마시길. 그리고 그때 제가 몰고 다니던 차는 광산에 다녀오고 보름도 되지 않아서 어떤 미친놈이 와서 처박는 바람에 폐차시켰어요. 박보살도 저도 그게 부정탄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이 글을 급하게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결혼을 앞두신 분께서 다급하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동생이 이상하다고요. 예전에 뇌전증을 앓았어서 뇌전증이 재발한 건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며 이상하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저 정말로 부탁하시는 거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서 보통 답장을 안 드리는데 우연히 카톡을 읽다가 너무 간절하신 것 같아서 잠깐 연락을 주고 받았어요. 그러다 그분께서 동생의 영상을 보내주셨고 신랑 저 그리고 저희 엄마 이렇게 그 영상을 봤어요. 누가 봐도 뇌전증이 아니라 빙의였죠. 제가 좀 밝은 포스팅에서 말씀드리려 했지만 박보살이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너무 귀하게 얻은 아기인 걸 알기에 민폐를 끼치기 싫었어요. 박보살한테는 말을 안 하고 제 나름대로 도움을 드리려고 엄마가 가시는 곳에 연락해보시라고 조언 아닌 조언을 드렸는데 거기도 스님께서 기도 중이시라 못 봐주시긴 하셨지만 저희 엄마가 다음날 계산해서 구르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신랑은 갑자기 몸살이 나서 며칠 동안 병원 다니며 링거 맞았고요.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대요. 방글이는 강아지 1, 허공을 보고 어찌나 짖어대고 방실이는 강아지 2 벌벌벌 계속 떨다가 사람이 만지기만 하면 얼마나 비명을 질러대던지 며칠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연락 주신 분의 동생분이 경산 코발트 광산에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분도 모르고 계셨다가 어머니께 전에 들었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박보살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어제 박보살이 구미에 있는 절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가게에 와줬어요. 가게에 와서 보더니 어머니 다친 것도 강아지들이 난리인 것도 신랑이 아픈 것도 귀신이 건들고 갔다고 당분간 조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박보살이 돌아가고 저녁에 신랑 병원 데려가서 링거 맞추고 나오는 길에 잘 주차된 저희 차를 또 누가 박아서 박살을 내놨더라고요. 진짜 며칠 안에 난리 부르스 떨고 났더니 다시 한번 무섭고 실감이 나서 위에 에피소드를 얼른 올립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이걸 읽고 호기심에 또 가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귀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귀접에 대한 에피소드를 쓸게요. 저는 이 일을 겪기 전에 단순히 귀접이란 건 꿈에서 관계를 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건 귀접이 아니라 건강함의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귀접은 의식이 있는 가수면 상태에서 귀신과 관계를 갖거나 야식거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해요. 예전에 제가 박보살 에피소드 썼을 때 아마 썼던 것 같은데 좀 야식거리한 꿈은 꿔본 적이 한 번 있어요. 한참 드라마 다시 보기로 파스타 열라 시청하고 있었을 때 그때 딱 한 번 이성균 오빠가 내 꿈에 나와서 그 셰프 옷 있잖아요. 그 새하얀 옷을 입고 주방 싱크대에 걸터 앉아서 피식 웃으며 제 손목을 팩 가로채 가더니 엄청 수줍은 거 다 티나는데 쿨한 척하며 제 손등에 뽀뽀해 주었죠. 캬, 그 꿈이 잊혀지질 않아. 암튼 야식거리한 꿈은 뭐 그 이후로는 멋이 1도 없었죠. 맞아요. 제가 건강하게 생겼지만 비루한 몸뚱이에요. 신랑이 맨날 우리 아빠 엄마한테 AS 받아야겠다고 궁시렁 건강하게 생겨서 데려왔더만 속빈 강정이라나 뭐라나 그 얘기를 듣더니 우리 엄마 왈 반품 교환 환불 안 돼. AS도 알아서 고쳤어. 저희 엄마 단호박 여사 사이사랑 장모가 아니라 사이대 장모요. 멋이 둘이 맨날 싸우죠. 엄마가 해주는 몸에 좋은 거 신랑은 절대 안 먹거든요. 엄마는 맨날 들고 쫓아가고 신랑은 도망가고 그것도 장모 약 올리면서 엄마 맨날 약 올라 죽고 둘이 백년손님 출연하면 시청률 급상승할 거예요. 암튼 제 필살기 폭풍수다가 또 나왔는데 간혹가다 귀접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박보살 에피 중에도 귀접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글을 써볼게요.
요거 약간 19금이니까 애기들은 알아서 자체 심의 하기. 예전 이야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박보살이 대물림 신질 때문에 7년간 절에 다니며 기도를 했는데 얘가 정말 의지의 한국인인 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몇 개월마다인가 100일마다인가 박보살이 다니던 절에 엄마뻘 되는 큰 절에 가서 여러 스님들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를 드렸죠.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같은 거 지낼 때 법도와 예를 잘 알고 갖추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박보살은 절에서 하는 행사 때 사회도 보고 제 지낼 때도 스님 곁에서 준비하고 도와드리고 그런 걸 해왔죠. 이미 큰절 스님들께서도 박보살을 굉장히 악착같고 의지가 있고 믿음직하게 생각하시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절의 큰 스님께서 박보살더러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큰절와서 나를 좀 도와다오 라고 하셨대요. 큰절 입장에서는 VVIP인 불자님의 자녀분 49제를 지내게 되었는데 박보살더러 제 준비도 도울 겸 기도도 같이 해줄 겸 일주일에 한 번씩 큰절로 오라고 하셨다고. VVIP라고 해서 좀 표현이 그렇기는 하지만 교회에서도 헌금 많이 내는 신자들 있고 그렇지 않나요? 종교도 어찌 보면 장사를 해야 굴러가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불편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딱히 생각나는 표현이 없어서 여기서 또 드립을 치고 싶다. 나는 11번가 VVIP라고 히히. 암튼 박보살 말로는 스님이 그렇게 절에 오라고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또 은근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학생 마음처럼 좀 기분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49제 중 첫째를 지내는 주에 절에 미리 가서 준비를 도왔는데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일찌감치 절에 오셔서 큰스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대요. 박보살이 큰스님과 고인의 부모님께 드릴 차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때 대략 들은 이야기로 보충 설명을 좀 하자면 고인의 부모님은 원래 절에 다니는 분이 아니셨고 성당에 다니셨는데 같은 성당에 다니시던 신자님의 소개로 고인이 된 아드님과 며느님을 짝지어 주셨다고. 하느님 믿으면서 궁합이나 그런 거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궁금하긴 했지만 그냥 짝을 지어 주셨다고. 그런데 둘이 결혼을 하고 나서 그렇게 아들이 시름시름 아프고 사고도 많고 이래저래 속을 많이 썩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일이라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종교까지 바꾸시면서까지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종교를 부정하고 배반한 탓인지 본인들이 부덕한 탓인지 결국 아들이 앞서갔다며 통곡을 하셨댔어요. 그렇게 첫째는 무사히 잘 치르고 둘째 번, 셋째 번 한 주 한 주 죄를 지냈는데 박보살이 나한테 대뜸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근데 상식적으로 네 신랑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어. 상상도 못할 아픔이겠지만 그래도 49제 때 절에는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고인 안 해야 되는 사람이 한 번도 절에를 안 오더라? 아무리 종교가 달라도 너무한 거 아닌가? 내가 생각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야. 하늘이 무너진 것 같겠지만 그래도 죄를 지내는데 안 가보는 건 좀 아닌 듯 했죠. 그 후에 내가 궁금해서 박보살한테 물어봤는데 6번째 죄를 지내는데도 고인의 아내는 절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좀 특이하네. 죄 지낼 때 오면 더 생각날까봐 그러는 건가? 그냥 우린 그렇게 생각을 했고 49제 마지막 죄 7번째 죄를 지내는 날이었죠. 저는 절에서 모르는 분 죄를 지내더라도 기회가 되면 자주 참석을 했어요. 더군다나 박보살이 가던 큰 절에서 지내는 49제 마지막 죄는 정말 성대하게 치르기 때문에 꼭 가보리라 마음 먹었었죠. 여러 큰 절의 스님이 함께 와주셔서 기도를 같이 해주시고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석해서 고인의 명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리라 마음을 먹고 아침 일찍 박보살이랑 함께 절에 도착을 했죠.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법당 청소를 시작했을 쯤 고인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두 분이 절에 도착하셨고 그 뒤를 따라 젊은 여자 한 명이 법당에 들어왔어요. 법당에서 절을 마친 뒤 그분들은 큰 스님 직무실로 가셨고 직무실 청소를 하던 박보살이 법당에 와서 제게 속삭이며 야, 저 불자님 며느리래. 오늘은 왔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마지막 죄는 와서 다행이네
했더니 박보살이 근데 라며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제가 왜 말을 하려다가 마는 거냐며 뭐냐고 막 재촉했는데도 부처님 앞에서 불경한 말하면 안 된다고 입을 앙 다무는 요망한 밀당의 달인 박보살이었죠. 제 지낼 준비를 다 하고서 큰손님과 다른 절에서 오신 스님들이 마지막 제를 지내시기 시작했어요. 박보살이랑 저도 고인분 좋은 곳에 가시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래서 제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 갑자기 박보살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똥 씹은 표정으로 조용히 자리를 뜨는 거예요. 전현이 뭐 때문에 저 지랄이요? 싶어서 저도 박보살을 따라갔죠. 근데 여기서 또 좀 뜬금없는데 왜 꼭 절이나 좀 엄숙한 분위기의 장소에 가면 제 발자국 소리만 쿵쿵 거리거나 절 마룻바닥 나는 살살 밟는다고 밟는데 엄청 삐그덕거리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 쓰다 보니 이제 알겠다. 내가 너무 무거워서 그렇구나. 암튼 그날도 어김없이 절 마룻바닥을 삐그덕거리며 박보살의 뒤를 따라 법당 밖으로 나갔는데 박보살이 뭐지? 이게 뭐지? 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궁금한 것도 궁금한 건데 얘가 이러면 털 뽑힌 닭이 되는 기분이에요. 닭살이 그냥 주르르르르 돋았죠. 차분히 얘기를 좀 해보랬더니 직무실에서 불자님 며느님을 고인의 아내 처음 봤을 때 박보살 몸에 찬기가 느껴져서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리고 죄를 지내는데 자꾸 그 불자님 며느리분께 시선이 가서 힐끔거리며 계속 쳐다봤는데 보다 보니 박보살 눈에 이상한 환영 같은 게 보이더라고. 그 환영이 뭐였냐니까 박보살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동. 그 와중에 또 나란년 귀가 어두움이었죠. 아, 뭐? 아동? 저 여자 애 있어? 에휴, 이년아, 야동 말이다, 야동. 이 덜 떨어진 년아. 엄청 욕먹고 알아들었어요. 야동, 야한 동영상. 아니 그래도 그렇지 친구한테 덜 떨어진 년이 뭐라는? 박보살은 다음 생에 진짜 최소 꼴뚜기상으로 태어날 듯 욕을 하도 해대서 아무튼 그런 환영이 왜 보이는 거냐고 설마 바람 피우는 것도 보이냐고 물었더니 박보살이 자기도 그게 이상하다며 바람 피우는 것도 보이면 내가 신이지 사람이냐? 라며 말끝을 흐렸어요. 우리는 진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너무너무 궁금했지만 더 이야기는 못하고 죄를 마저 지내야 했기에 다시 법당에 들어가서 죄를 지냈죠. 그렇게 스님들께서 남은 의식을 혼신의 힘을 다해 치러주셨고 죄를 무사히 마치고 고인의 부모님과 아내분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뒷정리를 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큰 스님께서 박보살을 직무실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공양보살님이 내어주시는 과일을 먹으며 한 30분쯤 기다린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있으니 박보살이 나왔어요.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스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건지 제가 꼬치꼬치 캐묻자 박보살이 궁금하면 같이 가볼래? 라며 쪽지 하나를 꺼내더니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더라고요. 역시 쿨레 진동하는 년. 결단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왠지 모르게 심장이 두근두근 염통이 쫄깃해지는 기분이었죠. 무섭다기보다는 환영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불안했달까? 박보살 덕에 저도 나름 촉이 엄청 밝아졌다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관상이나 성금 좀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목적지로 향해 가면서 대략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스님 눈에도 고인의 아내분이 이상했다고 하시면서 불경한 말과 생각은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연찮은 것이 있으니 한번 들러보라며 고인분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눠보시라고 다리를 놓아주셨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고인의 부모님 댁에 도착을 했고 그 집에서 고인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참 착한 아들이었다고 결혼 전날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며 부모님을 있는 힘껏 안아주었던 아들이었고 눈물이 많아 결혼식 날에도 신부보다 더 펑펑 울었던 새신랑이었다며 고인의 어머니께서는 가슴 절절하게 눈물을 쏟으셨고 그런 어머님을 달래는 아버님의 투박한 손길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박보살이 어머니께 여쭈었어요. 아드님 사인이 심장마비라 들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되신 걸까요? 어머님 말에 의하면 고인은 평소에 수상스키나 보드같이 개별 스포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조기축구나 등산을 즐길 만큼 건강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심장마비가 덜어 온다더니 그게 내 아들이 될 줄은 몰랐다고. 며느리 말로는 자다가 갔다고 해서 그래도 자다가 갔으니 편안하게 갔겠구나 하고 위안을 삼으셨대요. 이런저런 대화 끝에 박보살이 그랬어요. 며느님을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아주 괘씸하다는 표정과 말투로 같이 산 세월이 3년밖에 안 된 부부일지언정 살부비고 살던 신랑이 세상을 떴는데도 코빼기도 안 비치는 싸가지인데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줄 거요. 둘 사이에 아기도 없고 정붙이고 살 데가 없었는가 보. 오늘 마지막 제도 겨우겨우 설득해서 같이 다녀온 거요.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듣던 박보살이 한마디를 했어요. 어르신, 제가 첫째부터 마지막 째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참석한 거 아시지요? 아드님이 제 지낼 때 단 한 번도 안 오시기에 아내분이 참석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오늘 아내분이 오셨는데도 아드님을 못 배웠습니다. 고인의 부모님께서는 스님께 그냥 넌지시 대화를 나누어보라는 연락만 받으셨기에 박보살의 한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시며 우리 아들 좋은 곳에 못 갔나 보다고 크게 상심을 하셨죠. 그리고는 박보살에게 며느라기가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 모르겠지만 연락을 한번 해보라시면서 며느님의 연락처를 주셨어요. 박보살이 더 시간을 끌었다가는 모두가 힘들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며 그 자리에서 고인의 아내분께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가 연결이 되고 나서 아까 절에서 봤던 스님 제자인데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냐고 물었더니 바깥에 있어 만나기 힘이 든다며 단칼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보살이 괘씸해하며 집에 초인종 소리도 들리는데 뭘 바까신 거냐며 툴툴거렸고 그 말을 들으신 고인의 어머니께서는 결심이 서신 듯 옛다 하며 키 하나 주셨어요. 혹시 아들 네분이 집에 없을 때 반찬이라도 가져다 놓으려고 전자키를 받아두신 게 있다고 하시며 가지고 가서 문제가 생기거든 내 신부는 왔다고 하시오 라고 말씀하셨죠. 이쯤 되면 우린 모두가 아시듯 박보살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맞아요. 바로 고인분과 아내분이 살던 그 아파트를 향해 직진 전진 돌진을 했죠. 부모님 댁에서 10분 거리 정도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 외 옛날 복도식 아파트? 집이 1층 제일 끝에 위치해 있었는데 와 오래된 아파트에 해도 안 되는 응달이라 그런지 스산한 기운이 장난이 아니었었죠. 진짜 좀 으스스했어요. 그날을 생각하니 팔에 소름이 다다다. 뭐 그런 기운에 혼을 뺄다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궁금증 해결 플러스 사건 종결이므로 거침없이 전자키로 남의 집 문을 열어젖힌 박보살과 뒤따라온 저를 보며 엄청 깜짝 놀라던 그 여자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박보살이 전화했을 때 울렸던 초인종 소리는 음식 배달 소리였는지 혼자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고 있던 그 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란 프로소 우물쭈물하다가 이내 포기를 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우리가 자기 집에 왜 왔는지는 궁금하지도 않는지 대충 비운 그릇을 차곡차곡 정리를 하고 현관문 바깥에 내어놓더니 식탁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태우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물었어요. 뭘 봤어요? 훅 들어온 그 여자의 기습 공격에 박보살이 어버버 했어요. 쫄지마 임마 난 네 편이야 하고 엄청 쫄은 제가 박보살을 마음속으로 응원했죠. 이내 기싸움에 돌입한 박보살이 그랬어요. 그쪽한테 붙어있는 거머리 같은 웅큼한 남자 귀신이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 여자의 동공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앙 다물었던 입이 열리고 그 여자의 한마디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박보살이 어딘가로 향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시커멓고 사악한 느낌의 무언가가 집의 서쪽 방향에 있더라고. 저벅저벅 걸어가서 박보살이 문 하나를 아주 세게 쾅 소리를 내며 열어 젖혔어요.
나는 주방 식탁 쪽에 서 있었는데 얼핏 보니 부부의 침실로 쓰이던 공간 같았죠. 그렇구나 하고 정확히 2초 뒤에 소름! 고인이 저 방에서 돌아가셨구나. 나는 신을 믿고 악보다는 선이 이김을 믿는 사람이고 나름 박보살 덕에 직간접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 안에서의 나는 굉장히 차분하고 무던하리라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솔직히 레알.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 오금이 저렸죠. 그 방문을 열고 나서 나 얼음, 고인의 아내분도 얼음, 박보살도 얼음. 몇 초가 흘렀을까? 다시 방문을 닫고 나온 박보살이 그랬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하늘이 가려집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서 고개를 떨구던 그 여자가 말했어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친정도 대물림 신살이 있는 집입니다. 어머니 대에서 끊으려고 어머님이 절에 들어가 빌었습니다. 한참 엄마가 필요했던 나이에 엄마는 곁에 없었어요. 제가 성인이 되기 전에 풀어야 할 살이 있다고 미친 사람처럼 절만 찾아다니셨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밤마다 육신 없는 손님들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한 번만 하며 괴롭히고 들이대고 친정엄마가 제 운명을 바꾸려고 할수록 더 괴롭힘이 심해졌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귀접을 했습니다.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허락을 하다 보니 이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이게 몇 년 전 일이라 정확히 다 기억은 못하지만 최대한 기억을 짜내서 쓰는 거예요. 대략 이런 내용이었죠. 거기까지 이야기 듣고 나서 박보살이 물었어요. 남편분은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알고 보니 고인분은 복상사로 돌아가셨다고. 좀 19금인데 관계도 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게 복상사라고 하네요. 이 부부가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아기가 생기지 않은 것은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배후에는 자신의 몸과 정신을 지배하는 음탕하고 사악한 악기가 끼어있기 때문이었다고. 남편이 자신과 사랑을 나누려 시도를 한 다음 날이면 꼭 남편이 다쳐서 오거나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남편이 죽던 날에도 관계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미친 듯 숨을 몰아쉬더니 손쓸 새도 없이 떠나버렸다고. 털어놓고 나니 홀가분하네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그 여자의 물음에 박보살이 그랬죠. 제가 손을 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박보살이 영화를 본다고 뭐 다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그런 능력은 정말 없어요. 그저 남들이 안 보이는 뭔가를 보고 원인을 찾아주는 거지. 그런 일들을 다 해결해주지 못하죠. 물론 알고 있는 선에서 방도를 찾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절대적인 힘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이 넘볼 영역이 아님을 박보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영이 센 무속인인들 해결할 수 있냐 물으시면 그것도 아닌 거죠. 그저 박보살 같은 하수보다는 더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시는 고수일 뿐 인간의 생과 사 그리고 무수히 많은 말로는 설명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기적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신의 영역일 뿐인 거죠. 만약 박보살에게 그런 힘이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든 박보살을 꼬셔서 좀 편하게 살아보려 했을 거예요. 솔직히 박보살이 개입한 일에서 전 이게 제일 찜찜한 기분이 드는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별다른 조언이나 도움을 주지 않고 내 손을 잡아 끌며 가자 하고 끝났어요. 그 후에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박보살은 스님께는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고 고인의 부모님께는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나를 통해서 왜 항상 나여야만 하니 열쇠만 전달하고 절에서 기도드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고인분의 명복을 빌어드릴 뿐이었죠. 그 사건이 있은으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문득 궁금해진 제가 박보살에게 물었어요. 그 집에서 그 방문을 열었을 때 어떤 게 보였냐고. 박보살이 대답했죠. 형체도 없는 시커먼 게 온 방을 차지하고 있더라고. 귀신 살다 그런 건 처음 봤다고. 썩은 내 온갖 더러운 냄새와 역겨움들이 다 모였다라며 이미 그 여자의 온몸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데
구판을 버린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냐며. 그 여자가 채호는 안 해야 할 텐데 라고 말끝을 흐렸죠. 미리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알아봤는데 임산부들이 성적인 꿈을 꾸는 건 기접이 아니랍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네요. 정신없이 써내려가다 보니 아침 먹을 시간이네요.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읽으셨나 모르겠어요. 사실 한편의 짧은 글이 어떤 분께는 재미로, 교훈으로, 여러 가지 감정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늘 좋은 기억만은 아니기에 신나서 글을 써내려가기는 좀 힘이 들어요. 그래도 늘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은 진심이에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범띠 가수나들인 박보살과 저는 2016년이 들삼재인 해였어요. 저는 왼쪽 발목 인대와 오른쪽 새끼발가락 인대가 번갈아가며 다치는 바람에 아직도 날씨만 굳으면 고생을 하고요. 박보살은 점점 불러오는 배에 식겁을 치는 중입니다. 정유년에 태어날 박보살 아기가 건강하길, 그리고 박보살도 순산하길 한마음으로 빌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박보살 19편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